안녕하세요. 부캐치북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왜 참아야 하죠?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는 참교육. 박신영 지음. 작가의 말. 언젠가는 제가 겪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쓰고 싶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고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제게는 인생의 숙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이 왜 이러한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구는지 이상하고 부당하고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9년간 봐온 상사가 알고 보니 연쇄 성폭력 범이었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폭력 사건 피해를 입었을 뿐인데 제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성사와 페미니즘 책을 읽고 강좌를 들으러 다녔습니다.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도 고소 진행 당시의 문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책으로 낼 때까지는. 페미니스트라면 테러리스트로 여겨지던 시절, 역사 이야기에 조금씩 페미니즘 시각을 가미한 글을 쓰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2017년 11월 땡땡계 내 성폭력 고발로 시작되어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확산된 미투 운동을 보면서 한 편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장이나 판결문, 진술서 등 갖고 있던 자료를 다시 들춰봤습니다. 자료를 더 찾기 위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갔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기 위해서였죠. 서울 지하철 6호선 공동역에서 서울 서부 지방검찰청과 서울 서부 지방법원으로 가는 길은 제게 익숙합니다. 특히 4번 출구 쪽 화장실을 잊지 못합니다. 검사 사무실에 조사받으러 가다가 법정으로 재판받으러 가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토하곤 했기 때문이죠. 화장실 거울도 기억납니다. 토하다 울고 나서는 거울 앞에서 얼룩진 화장을 고쳤습니다. 가해자 앞에서 세게 보이려고 유학적으로 입술을 삐죽이며 씨발, 쌍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본 공동역 4번 출구 쪽 여자 화장실에는 10년째 변함이 없이 제게 있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대표로 고소하던 부당해고에 싸우던 가해자가 동원한 조폭에게 협박당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2차 가해로 괴로워하던 토하던 울던 욕을 하던 찢겨지고 조각난 수많은 모습으로요. 이렇게 10년 후 저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다시 가보게 됩니다. 공동역 화장실에서 10년째 모닝머틀처럼 울고 있는 저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저의 유령에게 말해줍니다. 울지 마라. 아무 걱정 마라. 너는 재판에서 이기고 이 모든 경험을 10년 후에 책으로 써내게 된다. 기존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라고요. 10년 동안 더 읽고 더 싸우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해진 제가 10년 전에 저의 유령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들었습니다. 다른 칸의 울음소리를. 미투 운동 시작 후 뉴스와 SNS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다들 사건 당시에는 작고 음습한 화장실 칸에서 울고 있는 유령 같았지요. 그러나 미투 고발이 시작되면서 칸막이는 부서졌습니다. 이제 혼자 울기만 하는 유령은 없습니다. 밖으로 나와 함께 외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투 고발자들이 겪은 일은 어떤 미친놈을 만나 한 개인이 겪은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흔한 일이며 피해 여성들은 특정 연령과 직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든 여성들은 다 성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 남성 역시 특정 연령과 직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반듯한 이미지의 정치인도 있었지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폭력이
성욕을 못 참는 일부 남성들의 개인적,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일상의 범죄, 아니 남성 지배의 일상을 유지하는 범죄라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미투 선언은 나도 당했다가 아니라 나도 고발한다가 맞습니다. 성폭력의 원인은 오직 하나 가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더 비난받는 현실, 고소를 해도 증거 부족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현실, 기소되어 재판을 해도 가해자는 요리조리 무죄로 나가고 형량도 낮게 나오는 현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그동안 받았던 고통에 비해 터무니없이 보상금이 낮은 현실, 도리어 가해자에게 꽃뱀으로 역고송당해 고통받는 현실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정의는 승리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받는다고 어릴 적부터 상식으로 배워 알고 있건만 왜 이런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이 성폭력 사건에는 통하지 않을까요? 다른 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비난받고 피해자는 보호받건만 왜 성폭력 사건만은 유독 피해자가 비난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인데 성폭력 사건으로 여겨 피해 여성에게서 원인을 찾기 때문입니다. 평등하지 않은 권력관계는 폭력을 권합니다. 안전하려면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성차별과 강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알고 나면 사건을 보다 더 큰 틀에서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낱낱의 사례의 궤변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느라 분노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냉정히 보는 작업은 중요합니다. 범죄자 한 명 한 명을 처단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부 범죄자들 남성의 특이한 사례를 비난하는 데 몰두하다가 남성에게 폭력을 허용하고 강간할 권리를 주는 이 사회의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역사적 배경 이야기에 이어서 제가 직접 경험한 성폭력 사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장 고통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이번 생에 성폭력 재판은 처음이겠지만 싸우기로 했으면 확실히 이겨야 하겠지요. 평소에 관련 지식이 있고 앞으로 닥쳐올 상황을 예상할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고소나 재판까지 진행하지는 않을지라도 일상의 크고 작은 폭력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피해를 경험했기에 일상의 작은 싸움에서 승리의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싸워서 세상을 바꾸어 볼 생각을 하는 당신을 위해 이 책을 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칸막이 속에 고립되어 혼자 오는 유령이 아니니깐요. 그러니 세상으로 나가 함께 외쳐볼까요? Me too, 나도 고발한다. With you, 당신과 함께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힘든 시기에 제 곁에 있어주신 친구분들과 바틀비 출판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덕분에 이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무서워하는 남성은 10명 중 1명이다. 여성은 10명 중 8명이다. 우리는 천재입니다. 여자는 천재로 길러진다. 나는 천재입니다. 나는 35년 전 초딩 시절 연계도 아닌 병아리 그림이 그려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던 아저씨의 손톱 끝이 잘 다듬어지지 않아 따가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천재입니다. 나는 30년 전 등굣길 만원버스에서 내 뒤에 몸을 밀착한 변태가 귓바퀴에다 하악대며 불어넣던 입김의 온도를 기억합니다. 분명 41도였습니다. 동네 목욕탕의 열탕 온도가 41도였는데 지옥의 온도라고 느꼈거든요. 나는 천재입니다. 나는 27년 전 여름 선생님이 내 겨드랑이 안쪽 가슴 가까운 살을 꼬집으며 웃던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인간의 눈빛이 아니라 인간과 경공이 믹스된 반인반수만이 보일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천재입니다. 난 25년 전 밤길 뒤에서 날 끌어안고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지고 도망간 고딩 남자애가 신은 나이키 운동화를 기억합니다.
나는 개 섞어라 소리치며 벽돌을 들고 잡으러 뛰어갔지만 놓쳤습니다. 짝퉁 나이키를 신고 있었기 때문이죠. 엄마는 오빠만 진짜 나이키를 사주었습니다. 우대받고 자란 아이들이 왜 커서 천재가 못 되는지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천재입니다. 나는 22년 전 미팅 후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끌어안고 하체를 비벼대던 대딩 남자애를 기억합니다. 그 남자의 돼지기름 같은 땀 냄새가 생생해서 지금도 삼겹살을 못 먹습니다. 페이스북 찾아보니 나오던데 찾아가서 사과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딸도 둘 있던데 딸들 앞에서 무릎 꿇려서 내 알 참 교육시켜줄까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천재가 아닌 그 남자는 자신이 한 짓을 기억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자들만 천재로 키워지니까요. 나는 천재입니다. 나는 13년 전 회사 복사실에서 혼자 있는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발기된 성기를 비비던 직장 상사를 기억합니다. 한껏 흥분했지만 내 엉덩이에 닿은 그자의 성기지름은 겨우 2cm였습니다. 앞서와 달리 성인이 되고 천재력이 쌓인 나는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그 자를 고소해서 1cm당 3개월, 총 6개월 징역살이를 시켜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나는 천재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물론 대한민국 여성 천재를 모욕한 누군가의 발언을 평생 잊지 않고 줄줄 외우고 다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재이니까요. 미투 고발이 한창이던 2018년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앞둔 정봉주 전 의원이 7년 전에 당시 대학생이었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 씨는 며칠 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2011년 12월 23일 해당 호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3월 28일 정 씨는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 내역이 발견되기까지 20여일간 정 씨의 지지자들은 SNS를 통해 정 씨를 옹호하고 A씨를 공격했습니다. 특히 A씨가 7년 전 이를 고발한 점을 비꼬아 변호사인 서건천 씨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봉준 전 의원이 성추행 주장을 하는 피해자의 천재성에 감탄을 합니다. 7년 전 일을 장소와 시간별로 막 나눴던 대화처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대화의 대사도 정확히 기억하기 쉽지 않은 보통 사람으로선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수없이 재판을 했지만 이런 천재는 흔치 않습니다. 서 씨의 글은 1400회 이상 리트윗되었습니다. 공감해서가 아니라 황당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서 씨에게 분노해서 있습니다. 한편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 경험을 언급하며 나도 천재라고 서 씨를 비꼬는 게시물도 등장했습니다. 저도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한 편 작성했습니다. 앞에 나온 글이 바로 그 글입니다. 서 씨의 트위터 글을 접한 후 저는 지금까지 겪은 성추행 피해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며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나는 천재라고 선언했습니다. 각자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세세히 기억해서 고발하는 나는 천재입니다. 나도 천재입니다. 해시태그 달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순식간에 좋아요 2600개가 찍혔습니다. 제가 쓴 글에는 나도 천재라며 자신의 경험을 증언한 댓글이 400개 넘게 달렸습니다. 공유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덧붙인 글도 700개가 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여성들이 일상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사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제 글과 다른 분의 댓글들이 그대로 인용되어 신문기사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미투 비꼰 변호사의 누리꾼들 나도 천재다 일침. 가해자 두둥글의 반박 2차 피해막은 온라인 집단지성. 나도 천재다 미투 피해자 비꼰 변호사의 네티즌 일침. 그런데도 나도 천재임을 선언하는 댓글과 공유문을 일일이 읽어가던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응이 성별에 따라 달랐습니다.
여성분들은 자신이 당한 폭력을 증언하고 있는 반면 남성분들은 이렇게나 많았냐며 놀람을 표현하는 글을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성별로 태어난 사람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이 정도로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성폭력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21.5%는 살면서 한 번 이상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성추행으로 한정해 조사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여성이라면 평생 한두 번은 기본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여성분들에게 물어봐도 성폭력을 안 겪어본 여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여러 번 겪고 이 폭력의 경험이 오래오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려면 먼저 현재 대한민국 여성들이 모두 천재임을, 모두 성폭력 피해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모든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몰지 마라. 내 주위에는 그런 일 겪은 여자들 없더라. 아이고, 의미 없습니다. 그런 반응부터 보이는 남자 앞에서는 여성들이 2차 피해를 볼까봐 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싫으면 더 저항을 했어야지. 여성들은 대부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가해자는 다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다 성폭력범이었을까요? 잠재적 가해자로 몰지 말라며 남성들이 하는 말은 보통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선량하다. 극히 일부의 이상한 남자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은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루저들이나 폭력적 인성을 지닌 남자들만이 성폭력을 저지른다. 라고요. 이런 생각은 신문이나 TV 뉴스를 접하면서 강화됩니다. 인면수심,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10년에서 15년 확정. 이란 기사 표제에 10대 미성년자 7명을 성폭행하고 일부는 중국으로 유인해 접대부로 일하게 해 화대까지 챙긴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같은 기사를 보면 정말 아주 비정상적인 남성들만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들만 피하면 여성들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과연 성폭력범들은 인간 이하의 인성을 지닌 특이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성폭력을 저지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 지사 사건을 볼까요? 2018년 3월 5일 안씨의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안씨의 성폭력을 고발했습니다. 그날 생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은, 김기덕 등 그동안 미투 고발된 문화예술계 남성들은 기행적 모습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동안 쉬쉬하던 것이 터졌구나. 그럴만도 하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안씨는 평소 젠틀하고 깨끗한 이미지와 남다른 인권 감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나왔던 반듯한 남자도 성폭력을 저지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피해자의 고발로 가해자가 밝혀질 때 진짜야?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안 믿겨져. 라는 식의 반응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그저 놀람을 표현한 말이라지만 피해자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피해자의 고발을 의심하듯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해자같이 생긴 가해자는 없습니다. 평소에 가해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는 것이 가해자가 무죄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이나 결혼 여부에 대한 통념도 있습니다. 성욕이 끌어넘치지만 아직 경제력이 없어 결혼도 못하고 여자친구도 없는
건장한 20대 남성이 폭력적으로 성욕을 충족시키려 하다 보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꼭 맞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집계하여 발표하는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제 강간 범죄자는 다양한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검거된 강간범의 약 34%는 20대이지만 30, 40대도 무려 37%에 달합니다. 성 파트너가 없어서 성욕 때문에 강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지요. 또 사람들은 성폭력범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신문 방송에서는 상대적으로 끔찍한 사건을 위주로 보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폭력적 방법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안 씨와 김 씨는 도지사와 비서 사인이 분명 권력형 성범죄 사례가 됩니다. 김 씨의 주장에 의하면 안 씨는 김 씨를 여러 번 성폭행했지만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형법상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이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폭력을 쓰지도 않았는데 부른다고 가서 여러 번 강간을 당한 피해자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래에 김지은 씨의 JTBC 인터뷰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폭행 당했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지. 수개월간 성폭 당했다는 게 말이 되냐? 바보 천치도 아니고. 싫으면 왜 거절을 못해? 난 여자지만 정말 여자가 이해 안 간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한 번 성폭행 당했다면 바로 사표 던지고 나오든 고소하든 할 것이지. 계속 있으면서 두 번, 세 번 더 당했다는 게 대체 뭔 소린가. 한 번이었다면 이해하겠는데 여러 번 성폭행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두 댓글 모두 추천수가 500개가 넘습니다. 추천수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라는 안 씨의 주장에 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씨가 폭력을 쓰지 않은 것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여서가 아닙니다. 굳이 폭력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사와 부하 사이, 교수와 학생 사이처럼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성폭력의 경우 이미 힘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가해자는 대놓고 협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정색하고 거부하거나 관계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직장 내 구제기관에 고발하기도 힘듭니다. 권력 차이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이 평소 믿고 따르던 스승이나 정치인 등 마음속 우상인 경우에는 자기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악마 같은 남자가 강간을 한다는 통념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평소 존경하고 의지했던 상대를 악마, 강간범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마 이게 강간일까 의심하다가 여러 번 당하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성폭력범은 신입 여직원이나 논문지도 대학원생, 거래처 여직원, 의붓딸 등 자신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대를 골라 성폭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해자 본인은 비겁한 협박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쓴 적이 없으니 성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기에 상대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합니다. 성폭력이 아니라 합의해서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평소 성범죄자에 대한 통념을 갖고 있었기에 자신은 그런 못된 인면수심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들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기 마련이죠. 안 씨는 물리적 폭력 대신 예스럽고 기괴한 말을 썼습니다. 개념치 말거라. 내가 부족했다. 잊어라. 다 잊어라. 내가 미투를 보면서 너한테 상처가 되는 것인 줄 알게 되었다. 미안하다. 너 그때 괜찮았느냐 등등. 마치 궁녀에게 하룻밤 승은을 내리는 왕 같기도 합니다.
이런 어휘를 써서 말한 사실을 보면 안 씨가 얼마나 자신의 권력에 스스로 심취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발표한 2017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전체 피해 상담 중 가장 많은 29.8%가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64.8%는 상사와 고용주가 가해자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는 사람이 행하는 성폭력은 성욕이 아니라 권력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원인은 남성에게 권력과 지위가 쏠린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에 있습니다. 사회 구조를 보지 못하고 강간범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적용해 사건의 진위를 따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폭력을 하는 남자는 폭력을 쓰는 인면수심 악마라고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수준의 도덕관념을 가진 보통 남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성폭력인지도 모르고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해자가 악마같이 생기지 않았고 평소 이미지가 좋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의심하여 자신도 모르게 2차 가해를 합니다. 피해자는 평소 생각했던 성폭력범의 이미지와 달리 선량했던 가해자의 모습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피해를 인지하여 초기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괴념하십시오. 멀쩡한 남자도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문제는 권력 차이에 있음을, 참고로 괴념하다는 마음에 두고 걱정하거나 잊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극소수의 변태, 괴물, 악마들이 참지 못해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다. 2. 성범죄의 원인은 일상의 성차별적 구조에 있다. 검사도 성추행을 당하는구나. 미국 할리우드 미투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미투 운동은 2017년 10월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가 기사화된 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미투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하면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년 전인 2016년 10월부터 땡땡개 성폭력 해시태그를 달아 문화예술계에 성폭력을 고발해 왔습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SNS에서 진행되던 국내 미투 운동은 2018년 1월 사회 전체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안근태 전 검사가 저지른 성추행을 고발하면서부터였죠. 앞서 땡땡개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문단과 연극계, 영화계 등 문화예술계 위주였다면 서 검사의 고발 이후 검사나 국회의원, 정치인 등 이른바 권력가 남성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연쇄적인 성폭력 보도를 접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은 성욕을 못 참는 일부 이상한 남자가 몸가짐에 문제 있는 여성을 상대로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니까 하는 권력 차이에 기반을 둔 폭력이라는 사실을 전보다 조금 계몽된 셈이지만 이 수준에만 인식에 머물러 있어도 위험합니다. 권력 차이에서 성폭력이 일어난다면 여자의 지위가 높으면 안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 검사의 고발은 또 한 번 사람들의 인식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권력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직업인이어도 여자라면 성추행을 당한다는 현실을요. 서지현 검사는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태근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고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과 대신 인사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서 검사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고 그날의 트라우마로 아이를 유산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2018년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 게시판에 글을 올려 그간 겪은 일을 폭로했습니다. JTBC 뉴스룸에도 출연해 피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날의 방송을 보고 검사 위치에 있어도 성추행을 당하는구나 라고 놀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력과 근접한 직업이라고 여겨지는 검사라는 직업은 서검사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직업 내에서도 남성은 여성보다 더 상층 계급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검사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상급자여서 생기는 일이 아닌가? 이게 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되는가? 라고 물으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2000년 7월 김명자 환경부 장관이 겪은 일입니다. 환경부 공무원인 김시평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술자리에서 김 장관을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직속 상관인데도 장관님이라 부르지 않고 내부인과 동갑인데도 아키코상은 아직도 곱다 라고 말했죠. 또 여자가 안경을 쓰면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50% 이상 뚝 떨어진다. 그러니 안경을 벗고 다녀야 한다. 라는 성차별 발언도 했습니다. 김 씨의 말에서 비록 당신이 내 상관이지만 난 인정하지 않겠다. 당신은 내게 얼굴 평가 당하는 일개 여자일 뿐이다. 라는 인식이 보입니다. 이 사건으로 김시평 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김 장관은 당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위 고하의 문제도 아닙니다. 장관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부하 남직원에게 이런 성희롱을 당합니다. 장관님도 아니고 아키코상이라니요. 우리나라 일부 남자들이 일본 여자들에게 갖는 성적 판타지를 알기에 정말 더러운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권력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직업인이어도 여자라면 성폭력을 당합니다. 직장 내 지위 고하도 상관없습니다. 여성이 상급자여도 남성은 여성보다 더 상층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미투 운동 여파로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할리먼의 종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할리먼과 관련된 사진작가 클로드 아느로가 가해자로 지목된 성폭력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항의해 자진 사퇴를 한 것입니다. 2018년 4월에는 아르노가 2006년 할리먼 행사에서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빅토리아 왕세녀까지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나왔죠. 이렇듯 성폭력을 당하는 데에 여성의 지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사람도 성폭력을 당합니다. 성별이 여성이라면 남성이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 유명 영화 배우인 케빈 스페이시의 성폭력을 고발한 남성들의 예를 보십시오. 국내 유명 성악가가 동성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을 보십시오. 군대 내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가하는 성폭력을 보십시오. 중고등학교에서 여자 같다고 놀림받는 남학생이 당하는 성폭력도 많습니다. 피해 남성은 가해 남성보다 지위가 낮거나 어립니다. 여자처럼 체구가 작고 여자처럼 성격이 유순하거나 여자처럼 피부가 희거나 여자처럼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은 여성성을 가진 것으로 표현되는 약자에게 폭력을 용인하는 남성성 그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은 남성성 자체에 있기에 루저도 남성이면 성폭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배우 오달수 씨의 경우를 볼까요? 2018년 2월 이윤택의 성범죄 의혹이 보도되자 이 씨의 극단 출신인 오달수 씨도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친구라는 사람이 오달수 씨를 옹호하며 올린 글이 화제였죠. 그 당시 오달수는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못생긴 시쳇말로 루저였는데 어떤 지위와 어떤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여 성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옹호하는 건지 공격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이런 말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사점이 있네요. 성폭력이 권력의 문제라고 하면 오 씨의 친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폭력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남성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 저지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차별 사회에서는 남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권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인 성을 의미하는 젠더의 권력입니다. 젠더 권력은 선천적 권력입니다. 직업적 성공처럼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권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권력이 없어 보이는 루저 남성도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안희정 전 지사 사건에서 성폭력은 권력 차이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다 더합니다. 젠더 자체가 권력이라는 것을 약자를 폭력으로 제압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워도 된다고 여겨지는 남성성 자체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 남성이나 인간이 아닌 동물 모두 성폭력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약자성, 즉 여성성을 지녔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이니까요. 검사도 여성이라면 성추행을 당하고 루저도 남성이라면 성폭력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폭력범을 기소하는 권력을 가진 검사 자리에 있어도 여성 검사는 동료 남성 검사들이 국가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주지 않아 방송에 나와 폭로해야 합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 상황입니다. 성폭력을 할 수 있는 권력은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재산 권력 여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젠더 권력입니다. 1. 성별이 여성이라면 한국의 검사, 스웨덴의 차기 국왕도 성추행을 당한다. 2.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은 남성성 자체에 있다. 그러게 왜 그 시간에 그런 데 있었어? 2017년 2월 27일 여성가족부가 전국 성인 남녀 7,200명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의 55.2%가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성 응답자 중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42%였습니다. 정말 조심만 하면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길조심 차조심하라고 배웠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단횡단 하지 말고 초록불이 켜지면 길을 건너라고 배웠습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 과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심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을 확인하고 착한 유치원생처럼 손까지 높이 들고 건너도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에게 돌진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고의 원인은 100%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보행자가 조심하지 않은 탓이 아닙니다. 성폭력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은 탓이 아닙니다. 원인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되는 신호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사건 기사를 보면 피해 여성을 탓하는 댓글이 너무도 많이 달립니다. 심지어 현행범 검거 현장에서도 그런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2018년 5월 23일 한겨레에는 서울 지하철 연신내역에서 불법 촬영법을 잡아 경찰에 넘긴 여성분의 사연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현장에서 여자도 잘못이 있네 라며 피해 여성을 탓하는 말을 듣고 맥이 탁 풀렸다고 합니다. 그날 피해 여성의 옷차림은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의 차림새에 있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가리는 전통 복장인 부르카를 입은 이슬람 여성들도 강간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전통 복식에는 반팔과 미니스커트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조 여성들이 한 번도 강간당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하니 조심해야 한다니요. 우리는 갓 구워진 빵이 진열대에 헐벗고 나와 있어도 훔치어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냄새를 풍겨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배달원을 때려 눕히고 치킨을 훔쳐 먹지도 않습니다. 치킨이니까 당연히 유혹적인 것이지 치킨이 우리를 유혹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옷차림이 어떻든 그것은 남성을 유혹하거나 성폭력을 도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들은 그 정도로 성욕에 지배받는 존재로 보다니 왜 그렇게 남성 혐오하지 말라면서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지 모를 일입니다. 왜 조심하지 않고 같이 술을 마시고 취했냐는 비난도 받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멀쩡한 사람의 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든 술 취해 잠든 사람의 분묘에서 지갑을 꺼내가든 범죄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음주 운전자가 음주 보행자를 차로 치면 보행자가 술을 마신 것이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하는 반면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은 술 탓이라며 형량을 경감해 주다니요. 도리어 피해 여성에게 술에 취해서 강간당할 여지를 주었다고 비난하다니요. 같은 술을 마시고 저지른 사건인데 말이죠. 정말 이상합니다. 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낯선 사람과 있었느냐고 탓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낯선 곳에 가지 않으며 밤길을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교통사고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밤에 외출을 안 한다거나 여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옆자리에 앉는 것이 무서워서 극장에 안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폭력 피해자에게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자유가 있는데 말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가해자가 왜 그 시간 그 장소에 성폭력을 하러 갔냐고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기준이 없습니다. 왜 그 시간 그 장소에 굳이 그 지갑을 들고 가서 소매치기를 당했냐고 묻는다는 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원래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범죄자를 욕하고 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발장은 빵을 훔쳐서 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탈옥하다 잡혀서 총 19년을 복역합니다. 출소한 후에 흉악범으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빵은 먹음직하게 훔칠만하게 생겼다고 욕을 먹지도 감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이렇듯 모든 범죄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범죄 사건 중 하나일 뿐인데 왜 유독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 편을 들까요? 그건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따금 집 나간 반려견을 누군가가 잡아먹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이때 그 범죄자가 뭐라고 합니까? 걔 목걸이 안 주었기에 주인 없는 개인 줄 알고 잡아먹었다. 누가 집 나와 돌아다니랬나? 내 밭을 망쳐놨기에 잡아먹었다. 내 다리를 물려고 덤빈 못된 개이기에 잡아먹었다. 원인은 개에게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뻔뻔하게 굽니다. 주인 앞에서 반성하고 사죄하면서도 개값 물어주면 되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 강아지의 생명과 고통에 대한 생각이나 반성은 전혀 없지요. 이 부분을 보면 소름 끼칩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편견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개는 잡혀 먹어도 싸. 그 여자는 성폭행 당할 만해. 집 나가서 거리 돌아다녔어. 내 집 마당에 들어왔어. 그러게 왜 밤에 돌아다녀? 왜 겁도 없이 혼자 여행을 가? 개목걸이 안 했어. 지저분해서 주인 없는 개인 줄 알았어. 옷차림에 문제가 있어. 막 짖으면서 달려와 물려고 했어. 품행에 문제가 있어. 이런 식입니다. 강아지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듯이 피해 여성의 고통과 인권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강아지의 흠을 잡듯이 피해 여성의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왜일까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유구한 성차별 역사와 문화 때문입니다. 범죄자는 사람인데 여성은 사람이 아니니까 감정이입이 안 되거든요. 오죽하면 힘팟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힘팟이는 힘, 그와 동정의 합성어입니다. 동정, 심패시의 합성어입니다. 가해자 남성에게 소속 집단 구성원이나 대중이 부적절하고 과도하게 감정이입하고 동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심하지 않은 피해자 탓을 하는 것을 문제 삼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폭력의 원인은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1.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살해당할 만했네 라고 피해자를 탓하지 않지만 강간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탓한다. 2. 피해자 탓을 하는 이유는 피해 여성보다 가해 남성에게 공감하고 감정이입하기 때문이다. 무슨 여자가 자꾸 따지기나 하고 2018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지혜 녹색당 후보의 선거 벽보와 펼침막이 연달아 훼손당했습니다. 6월 7일 신 후보 측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27군데나 됩니다. 그냥 찢는 것도 아니고 예리한 칼로 눈을 도려내는 등 아주 고의적으로 훼손을 했습니다. 신 후보는 20대 여성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을 상대로 한 여성 혐오 범죄라며 수사를 촉구했지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인지 선거 벽보를 직접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찢어버리고 싶다는 반응이 꽤 많았습니다. 관련 기사 댓글에도 SNS 상에도 신 후보의 눈빛이나 표정이 시건방지다는 등 인신공격과 외모 비하글이 적지 않았습니다. 관찰해보니 주로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훈 변호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박 씨는 페이스북에 아주 더러운 사진, 개 시건방진, 나도 찢어버리고 싶은 벽보라는 등의 혐오가 담긴 글을 썼습니다. 비난받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비난받기 이전 박 씨 또래 아저씨들이 좋아요를 으다다다 누르고 나도라며 댓글을 달더군요. 지방선거가 끝나자 박 씨는 다시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뒤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동조하시는 중년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이 아저씨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박건희 사회비평가는 그 원인을 권위주의로 보는 글을 썼습니다. 포스터 속 신 후보의 이미지에 대한 반발하는 심리에는 정치인 머슴론이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를테면 공손히 한 표 달라 해도 줄까 말까인데 어디 나이도 어린 계집애가 감히 되바라지게 라는 유권자로서 갖는 반발심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나이도 어린 계집애가 감히에 주목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 혐오 문화에 젖은 남성들은 여성을 자기 아래에 두고 지배하길 원합니다. 특히 자기보다 어린 여성이 똑똑해 보이거나 자기 주장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인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여성을 공격하는 언어폭력이 만연합니다. 이것도 성폭력입니다. 개 시건방진, 찢어버리고 싶은 이라고 여성의 사진을 보고 화내는 것도 성폭력이다? 좀 오버인가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성폭력이 뭘까요? 어디까지가 성폭력일까요? 관련 법조항을 살펴볼까요?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하는 강간과 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중강간과 준강제추행을 성폭력으로 봅니다. 기본적인 강간과 추행에 더해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업무상 유력 등에 의한 추행, 대중교통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화장실이나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성적 목적을 위해 침입하는 행위, 인터넷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것 등등까지를 성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봐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강간이나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적 폭력만으로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모든 폭력을 다 포함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 일반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폭언을 하지 않아도 여성 억압을 지속시키는 제도 및 관행, 행동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거죠.
한마디로 남성은 겪지 않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일상의 모든 폭력과 간섭, 편견, 차별, 불편함 등 여성에 대한 폭력 전체가 더 넓은 의미의 성폭력입니다. 1994년 유엔이 채택한 여성폭력 철폐선언을 볼까요? 제1조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적,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젠더에 기초한 모든 폭력 행위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체에 영향을 미쳐야 성폭력인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리적 폭력도 성폭력입니다. 여성을 독립된 인권을 지닌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게 나오는 온갖 언어폭력들도 다 성폭력입니다. 남성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외모를 가꿀 것, 남성 밑에 있을 것, 남성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지 말 것, 남성을 대할 때는 항상 유순한 표정을 지을 것을 강요하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사회적 통념에서 비롯된 성폭력입니다. 이런 종류의 성폭력은 혈연 가족이나 연인 사이 등 친밀한 남녀 사이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길 가다 생전 처음 보는 남성도 이런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성의 신체에 손도 안 대고 성적인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이 역시 성폭력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상 성폭력이죠. 이 글을 읽는 여성분들은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9살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9살 때부터 안경을 쓴 여자는 재수없다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철없는 초등학생 남자들에게만 놀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아침에 택시를 타거나 상점에 가면 안경 쓴 여자가 아침 일찍부터 왔다고 재수없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나중에 책에서 읽고 알았습니다. 안경 쓴 여자는 많이 배웠기에 남자를 무시할 여자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책벌레입니다. 한글 배우는 후부터 내내 책을 읽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쉬는 시간에 책 읽으면 남자애들이 제 머리에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여자애가 책 읽고 있는 게 건방져 보이고 재수 없다고 하더군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안 겪었어요. 그건 제가 여고 여대로 진학했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니던 시절에는 야근 후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책 읽고 있으면 술 취한 아재가 와서 괜히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짐작은 갔는데 한 번은 정확히 이유를 물었습니다. 네가 니까짓게 여자 주제에 감히 책을 읽어? 처음 보는 얼굴 시뻘건 아재가 술냄새 나는 입김을 제 얼굴에 뿜으며 하던 말입니다. 2010년 겨울 지하철 타고 경복궁역 근처를 지나갈 때 겪은 일입니다. 조선시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저는 잘 웃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시비 거는 남자들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자신을 웃으며 받아주지 않느냐고 시비 거는 할배랑 싸우다가 한 번은 경찰에 신고까지 했죠.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4시 10분 서울 마포구 상암도 파출소에 접수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에도 17년이나 지난 무려 2017년에 겪은 일이죠. 제 친구들은 이 사건을 땡 할배 사건이라 부릅니다. 동네에서 모르는 할배랑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배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거 얼굴 땡하게 생겼네. 저는 왜 그렇게 말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먹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할배 땡이 저같이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닐 테니까요. 할배가 답했습니다. 제가 웃는 인상으로 쳐다보지 않아서 그건 자기를 무시하는 거여서 그랬다고 합니다. 긴 말이 필요 없더군요.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이 경찰 충돌하고 동네 시끄러워지자 할배를 아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대신 사과한다면서 제게 하는 말들이 기가 막히더군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술을 많이 마셔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혼자 오래 살다 보니